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212명 발생해 나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병상 통합 운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 수 연일 3,000명대 기록하고 있고 어제는 3,212명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확진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가 30%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뭐 예상된 추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많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 규모는 뭐 어찌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다고 볼 수도 적다?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어차피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한데 이게 뭐 만약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무슨 젊은 사람들이 그냥 금방금방 회복하는 그런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뭐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예.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최근 들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분들 중에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사람 그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확진자 수 규모 증가는 결국은 위중증 환자 증가와 이제 의료 시스템 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볼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쨌든 단순 수치가 늘어나는 것보다 위중증 환자가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게 좀 우려스러워 보이는데 이 수치는 지금 보실 때도 좀 이건 좀 많다 싶으신 거죠? 이제 좀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하루에 위중증 환자가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숫자로 보기에는 뭐 500명 전후로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당수가 지금 하루에 2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아져서 이 위중증 환자에서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들이 사망하면서 그 숫자가 빠진 자리를 신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걸로 이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숫자가 비슷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망자 수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분들이 무슨 호스피스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치료를 하다가 중환자가 위중증 환자에서 악화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보통 밤에 많이 악화가 되시는데 의료진들이 밤사이에 뭐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그분들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사망자 수가 한 명씩 늘어나는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위중증 환자 숫자는 뭐 전국 단위로 500명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루에 막 20명 이상씩이 전국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각각의 의료 시스템 부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 실제적인 그런 의료진이 받고 있는 그런 로딩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쭉 보도해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정부가 병상 통합 운영 카드라는 걸 내놨는데 수도권 환자 일부를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어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송한다는 방안인데 이게 뭐 1시간 내에 뭐 헬기 이송 가능 지역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환자가 경부권 병상으로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건 이제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짚어주세요. 예. 그 중환자, 위중증 환자들, 인공호흡기 달고 에크모 달고 있는 이런 환자들은 사실 바로 옆에 건물로도 이동 못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는 조금만의 그 상태 변화만 생겨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위중증 환자는 결국은 대학병이나 이런 그 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봐야 될 수밖에는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행히도 치료가 돼서 좋아지셨을 때 그 병원 안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병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중환자 다른 중환자가 그 중환자 병실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동을 못 하니까 다른 분들이 치료를 못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전이 돼서 좋아지신 분들이 어디론가 그 병원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병원이라도 이송이 돼야지 그 중환자 병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실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송이 가능한 사람들은 최소한 위중증 환자 중심이 아니고 호전된 분들이나 아니면 맨 처음에 좀 그 중증도 평가가 좀 어려운데 바로 이제 이송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송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송이 좀 가능해야 뭐 1시간 이내로 옮기든가 말든가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옆병동으로도 이송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에크모, 벤틸레이터 이런 그 중증 그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절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암 환자들이나 위중증 환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최대한도로 이제 그 치료 확보를 하면서 그 다른 이제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가 회복됐을 때 빨리 이송돼서 그 병실을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막 갖출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일환에서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위중증에서 바로 회복되신 분들이 안전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어찌 보면 그 환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 환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 환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제 뭐 그냥 저희가 확진자 수 증가를 이제 집중할 때가 아니고 정말로 위중증 환자 옮기기도 쉽지 않고 이런 위중증 환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단순 뭐 명수 증가보다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피해 최소화가 어찌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이제 어찌 보면 기본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감내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피해가 계속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단기적으로 뭔가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특히 이것 중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인력 확보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감염내과 또 호흡기내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의료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결국 이제 그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의료 인력은 뭐 말씀하신 감염내과, 뭐 호흡기내과 또 일부 중환자 의학을 하신 전공하신 분들밖에는 없습니다. 기본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런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 아니 뭐 에크모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갖고 살려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진짜 중환자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의료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위중증이 아니더라도 일반 이제 환자를 이제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도 사실 충분치가 않고 정부에서 병상 확충 명령을 내리지만 의료진 확보해서 이제 모으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사실은 그분들 역시도 위중증이 아니더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동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중증 환자의 관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6명이 잇따라 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중에 모두 병상을 구하지 못한 환자분들이었어요. 이것을 놓고 이제 거점 요양병원을 좀 지정해서 환자별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뭐 일맥상통한 거겠죠.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고 좀 더 환자별로 더 짚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뭐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굉장히 고위험군이고 대부분 다 또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일선의 대학병원급으로 옮겼어야지 사실 맞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베드는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관리는 되지만 사실 거기서 실제적인 치료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런 분들 역시도 베드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위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빨리 옮겨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병실이 부족하고 충분치가 않으니까 이제 옮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요양병원에서도 상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의료진 관리하에서 조금이라도 나빠질 사람들을 빨리라도 옮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치료 기술이 뛰어난 어쨌든 그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 병상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뭐 여의치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기계와 어찌 보면 그런 음압 병실과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그 음압 그 조건들을 맞추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늘려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도로 이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는 환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렵사리 시작한 위드 코로나 이거 잠시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 좀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물음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 보실 때 이게 좀 뭐 가능할 것인가 이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지금의 유행에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예.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식당 카페 영업 제한을 하고 무슨 뭐 공연장 뭐 운동장 뭐 이렇게 모이는 걸 막는다고 이분들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위험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핀셋으로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꾸려가야 되는데 그런 일환에서 지금 요양병원 면회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 금지를 예. 시키고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매일 같이 뭐 항원 뭐 키트 검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그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부스터샷을 지금 11월 26일까지 마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스터샷을 맞춰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방어벽을 다시 형성을 하고 예. 특히 지금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소아청소년들이 예방접종률이 낮으면서 유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아청소년에 대한 그런 보호 대책도 잘 세워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그냥 사회를 멈췄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당장 안전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세한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학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22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또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2년여 만인데 이게 어쨌든 연일 3천 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생들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학생들 안전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면 등교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의 그 전면 등교는 어떤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비상 계획을 세우면 뭐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반대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면 등교가 비상 계획을 세우는데 일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교육 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 그건 나중에 결과로 사건이 터지면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정말 정면 등교라는 게 안전한가 이게 비상 계획을 세우는 유행의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60세 이상의 위중증 환자들이 생기는 그런 요양시설 이런 분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충분히 접종이 되고 학생들의 예방접종률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학교 전면 등교의 그런 안전성을 완벽하게 지금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 무슨 뭐 종사자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늘린다고 이 유행이 이제 학생들 사이 유행이 통제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당장 이제 뭐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정말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그 수준이나 수위나 아니면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좀 고민을 하고 좀 더 살펴보고 좀 이걸 20일이 꼭 아니어도 늦출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뭐 시기도 시기지만 아니면 예. 뭐 수업 전면 등교의 그 수준들 뭐 등교 시간이나 이런 배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조정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 이제 일반 성인의 추가 접종 필요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일반 성인 추가 접종과 함께 이 정례화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 성인으로 이제 부스터샷을 확대하고 이를 좀 정례화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뭐 기본 접종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길게 갈 거라고 이제 좀 그 희망 섞인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생각보다는 접종 이후에 한 4개월만 지나도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6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나면 굉장히 이제 방어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근데 부스터샷을 해봤더니 그런 방어 효과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고 그 항체 수준이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럼 부스터샷 맞고도 4개월, 5개월 뒤에 다시 맞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실제에 얼만큼 방어력이 유지가 되는지가 몇 개월일지 1년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그 성인들 아니 모든 이제 6개월 이상의 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백신 접종이 독감같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그 1, 2차를 맞은 사람들이라도 최대한 그 부스터샷의 어떤 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간격을 최대한 최소화한 게 좋기는 하겠네요. 그죠?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좁히기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 시기에 그 적절하게 시기에 이제 맞춰서?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4개월만 지나도 네.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추가 접종을 하는 거고 이제 성인들의 경우는 좀 그 시기가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10만 명대로 좀 육박을 하면서 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아까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드렸습니다만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적용을 또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스라엘이 사실은 예방 기본 접종 완료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3차 그 대유행이 오면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부스터샷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5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스터샷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뭐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일찍 시작한 나라들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성인에서의 위험성이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또 전체 유행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부스터샷을 통해서 그런 면역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그 당국의 이제 지침인 거고요. 예.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예. 좀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중증 환자에 대한 어떤 좀 더 세심한 고려 그리고 시기에 맞는 부스터샷의 확대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